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연쇄살인범과 만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썸네일과 제목부터 진짜 심상치 않은 썰에 대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연자분께서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잘 못 적어서 두서 없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 사연을 학원쌤이 들려주신 누나 이야기로 각색하여 얼마 전 짧게 다른 채널에 제보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전문을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2005년도 겨울 저희 이모가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연자분께서 아마 다른 채널에 제보하실 때는 이모 이야기인데 아마 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학원쌤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에는 정말 이모님이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제보하시는 것도 많이 걱정되고 그러셨을 텐데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 전문으로 제보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자분을 언급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2005년도 겨울이에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얘기는 아니고 저희 이모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이모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지금도 가족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정말 너무 소름 돋고 너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원래는 저희 집안이 좀 되게 잘 살고 뭐 아쉬울 거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가세가 확 그냥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삼촌이랑 이모는 강원도 본가에서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희 이모는 낮에는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밤에는 어쨌든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가족들 몰래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 노래방 일을 마치고 새벽 1시쯤? 그쯤에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가게를. 그 이모가 일하는 그 노래방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진짜 가는 길에 가로등도 별로 없고 약간 좁은 골목길이라 진짜 무서운 길이었대요. 근데 이제 늘상 다니던 길이니까 뭐 가끔은 이제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은 하셨어도 평소랑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대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익숙해진 길이니까. 그렇게 한 3분 정도를 걸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 골목길 그 어두컴컴한 데에서 뒤에서 차가 한 대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저희 이모 옆에 쓴 거예요. 창문이 쓱 내려가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말을 걸더래요.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분 맞죠? 그래서 이모가 당황했대요. 왜냐면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일하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말을 이렇게 이어가더래요.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노래방 사장님이랑 친한 단골인데 이 시간에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하니까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노래방 사장님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차 안쪽에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강아지랑 찍은 사진이 되게 평범해 보이고 엄청 약간 착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모가 차를 탔대요. 그냥 별다른 뭐 의심 그런 거 딱히 없이 차로 가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차는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모는 이제 목적지를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남자는 웃으면서 가깝네요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렇게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히 그냥 그렇게 가다가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모는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채를 확 잡아서 뒤로 당기더래요. 뒤에서 그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 힘이 너무 세니까 몸이 그대로 뒤로 젖혀졌고 이모는 본능적으로 이제 차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계속 버텼대요. 그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모는 이제 본능적으로 어쨌든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버텼대요.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가면서 계속 버틴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몸을 빼내려고 계속 하셨대요. 근데 남자가 힘이 훨씬 더 세니까 계속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고 그 순간에 이모가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갑자기
그 주머니에 평소에 꼬리빗 이런 거를 들고 다니셨는데 그 주머니에 꼬리빗이 있는 게 생각이 나신 거예요. 이모가 낮에는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있던 꼬리빗을 주머니에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꺼내가지고 머리채가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 꼬리빗으로 막 정신없이 막 휘두른 거예요. 그 남자를 막 찌르고 어디를 찌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휘두르면서 계속 막 찌른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찔려서 이제 반항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이제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차에서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일단 막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막 뛴 거예요. 그 집이 어쨌든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집은 바로 앞이었어요. 2층 203호였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뛰면서 제발 거기까지만 가면 돼.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하면서 미친듯이 막 뛴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다리에 막 힘이 풀리고 이러니까 계단을 거의 기어가듯이 올라가셨대요. 막 다리에 힘도 풀리고 정신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고 와 나 진짜 죽는다 하고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그 다리에 힘이 풀려있는 와중에도 와 제발 제발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집의 문고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머리끄댕이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붙잡혔대요, 이모가. 그래서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끌려가는데 이모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나 지금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 생각 하나로 문을 발로 미친듯이 찼대요. 그 집 어쨌든 문고리를 잡기 직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기 직전에 머리끄댕이가 잡혀서 몸이 다시 뒤로 젖혀져서 발 쪽은 남아있으니까 발로 문을 쾅쾅쾅 쳤대요. 근데 그때까지 너무 놀라가지고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발로만 계속 팡팡팡 치고 있었는데 아,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 하나로 그 순간에 비명을 막 미친듯이 질렀대요. 근데 바로 그 머리끄댕이 잡은 손 그리고 한 손은 그 이모의 입을 막았대요. 입을 막아가지고 이 상태로 몸을 뒤로 확 더 꺾은 거예요. 뒤로 막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발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니까 발로 계속 문을 막 발로 찼대요. 그때 이모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그냥 나 죽었다. 나 그냥 죽었다.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203호 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어쨌든 안쪽에서 누가 밖에서 문을 쾅쾅쾅 치고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허겁지겁 문 밖으로 나왔는데 이모가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일단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삼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러고 그 남자가 어쨌든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오니까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날 평소보다 삼촌이 다행히도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었고 심지어 바로 안 자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모가 이제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왜냐면 뭐 그냥 차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집 앞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머리끄댕이도 잡고 소리 못 지르게 입을 막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나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어쨌든 날 죽이기 위해서든 어쨌든 무슨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결국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모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연쇄살인마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한 장면을 보는 순간에 이모가 몸이 굳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남자가 웃으면서 강아지랑 찍은 사진, 그 차 안에 있던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그 미소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대요. 그 남자가 강아지와 함께 웃으면서 찍었던 그 사진 안에 있던 그 남자의 그 미소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얘기인데 늘상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딱 하나 있어요. 만약 그 날에 삼촌이 집에 없었거나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연쇄살인범 만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와, 제가 진짜 이 사연이 들어왔을 때 제목만 보고도 못 읽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제목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 제목을 보면서 와 너무 무서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이거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참 있다가 읽었어요. 한참 있다가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와, 진짜, 어쨌든 저도 제주도에서 살인당할 뻔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심정이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진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막 미친 듯이 계속 뭔가 몸이 막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잡혀있는 와중에도 발로 문을 계속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발로 치지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몸에 힘이 풀렸거나 계단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전부 다 풀려서 만약에 못 올라갔었으면 그럼 정말 얘기가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그 강아지 사진 있잖아요. 그 강아지 사진을 진짜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사진을 본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소름 끼치는 사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에 절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누군가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 태우려고 한다면 절대 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어쨌든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썰을 많이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발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실 때는 제발 좀 큰 길로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제 채널에만 정말 실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썰 관련한 제보는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제 소개란이나 그리고 이 영상 설명란에 썰 제보받는 메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 건강관리도 잘 하고 그리고 또 곡 작업도 영상 작업도 정말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잘 즐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매번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썰연우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온 살인마 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까 1인칭 시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보해주신 구독자분의 닉네임을 포함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2019년도예요. 제가 한창 군복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 부대가 제가 다니던 이제 대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오거나 하면 대학교 동기들이랑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자주 이렇게 좀 보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이제 평소처럼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만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지냈냐, 뭐 군복무 할만하냐,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대학생활 할만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이제 여사친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사친이 자기가 뭐 진짜 좀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돋거든요. 그 여사친의 이름을 제가 지민이라고 가명으로 좀 칭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민이가 평소에 전공 수업을 이제 같이 듣던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친구랑 이제 뭐 전공 수업도 같이 듣고 또 전공 수업 듣게 끝나면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막 약간 단짝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지민이가 얘기해준 그 날은 교수님이 인강으로 대체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남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친구랑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느긋하게 이제 밖을 나왔는데 그날 진짜 비가 엄청 쏟아졌대요. 그 막 완전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비 아예 안 오다가 갑자기 한번 막 쏟아질 때 진짜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런 날 아세요? 비가 막 엄청 쏟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지민이랑 그 친구랑 우산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자취하는 곳이 둘 다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그냥 뛰어가자, 그냥 우리 어차피 가까우니까 우산 사기 돈 아까우니까 그냥 비 그냥 맞고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둘이 집 방향도 같으니까 그 방향으로 둘이서 엄청 막 뛰었대요. 비를 엄청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민이는 친구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민이도 겨우 자취방에 도착을 했대요. 자취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그 온몸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그냥 그걸 맞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온몸에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였대요. 완전 그냥 흥건하게. 그래서 지민이가 일단 씻어야 되겠다, 지금 비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그냥 빨리 일단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씻으려고 딱 들어가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문이 안 열리지?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지민이가 어쨌든 비가 다 젖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 때문에 문이 뻑뻑해졌나 싶어가지고 다시 문을 또 열려고 해봤는데 문이 계속 안 열리더래요. 이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냥 턱턱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문이 왜 잠겼지? 뭐지? 하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하나가 들더래요. 우리 집 화장실은 문을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 지민이의 집 구조상 그 화장실 문이 그 밖에선 잠글 수 없고 안에서만 잠글 수 있던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대요. 이거 뭐지? 설마 화장실에 누가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빡 들더래요. 그래서 지민이가 딱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거 지금 안에 누가 있다 이거 확신을 하고 그냥 핸드폰만 대충 쥐어들고 그냥 막 뛰어나왔대요.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거 집 안에 누가 지금 있으니까 나 혼자 사는 집인데 지금 안에 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위험한 상황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뛰어나왔대요. 일단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리고 문도 제대로 닫았는지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일단 정신없이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원룸촌 골목부터 이제 학교 정문까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뛴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왜냐면 어쨌든 사람이 많고 그런 쪽으로 뛰어가야 자기가 이제 안전한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학교 내부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 카페 안에 앉았대요. 근데 딱 앉았는데 막 온몸이 떨리더래요. 막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했으니까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거기 안에 누가 있는지도 어떤 정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 상태로 아까 그 지민이 친구 있잖아요. 같이 뭐 수업도 듣고 같이 저녁밥도 먹고 이랬던 친구, 그 친구한테 겨우겨우 이제 전화를 했대요. 막 그래서 몇 분 뒤에 이제 그 친구가 바로 왔어요. 지민이한테 왔는데 이제 친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듣자마자 야,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야, 생각을 해봐.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이유가 뭐야? 너네 집에 지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잠겼다고 해도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이러면서 이제 지민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골목 입구 앞쪽에서 이제 경찰분들의 차를 타고 그 원룸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경찰분들이 같이 가서 이제 지민이랑 같이 들어가서 집을 딱 봤는데 지민이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바닥이었대요. 근데 그 현관 바닥에 물기로 찍힌 그 신발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민이 신발 자국도 아니고 여자 신발 자국도 아니고 그냥 그 누가 봐도 남자 그 발 사이즈 엄청 큰 남자 신발 자국 있죠. 그런 신발 자국이 그 지민이 집 안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발 자국이.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거는 그냥 그 신발 자국이 현관 쪽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민이 집 안 곳곳에 그 신발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곳곳이 살피고 나오는 그 신발 자국, 그 발자국이 전부 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물기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딱 지민이가 보자마자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나 지금 이거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이 바로 일단 그 현장 수색을 먼저 해주셨대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주거 침입 그런 걸로 이제 바로 신고 접수를 해놓고 그 지민이한테 이제 당분간 이 집에서 혼자 사니까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뭐 다른 이제 친구 집에 가거나 아니면 본가에 잠깐 들어가서 사셔라. 아니면은 집을 그냥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분이 지민이한테. 그리고 나서 경찰분이 지민이한테 딱 한마디를 더 붙였대요. 학교 다닐 때 모자랑 마스크를 당분간 꼭 쓰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이제 안 그래도 무섭고 이제 몸이 좀 지쳐있으니까 그냥 아예 힘이 없이 그냥 왜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찰 아저씨한테. 근데 경찰 아저씨가 방안을 가리키면서 저기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저기 지민씨 얼굴 다 나와 있다고 아마도 그 범인이 얼굴 다 확인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지민이가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그날 바로 그냥 그 자취방으로 오셔가지고 짐을 다 빼버리고 일단 바로 본가로 갔대요. 바로 본가로 가고 이제 지민이한테 어쨌든 좀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모님께서 원래는 이제 자취방에 혼자 살았었으니까 그냥 혼자서 뭐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경찰분도 안에 이제 그런 사진을 범인이 확인했을 수도 있으니까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지민이를 이제 학교를 매일같이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매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민이한테 그 원룸촌 그 자기 자취방에 어쨌든 누군가가 들어왔고 왜냐면 그 신발 자국으로
그 판명이 됐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지민이가 살던 원룸촌 있잖아요. 그 원룸촌에서 한 여대생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민이랑 그 친구랑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왜냐면 어쨌든 그 지민이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그 범인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같은 시기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로 온 거예요, 지민이한테. 그래가지고 지민이랑 그 친구도 사람 자체를 아예 못 만날 정도로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와,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진짜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저도 그 이후로 사람이 없거나 이런 곳이면 되게 조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온 살인마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어느 정도 입증은 필요할 것 같아서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하면서 뉴스 기사를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있던 사실이라는 거를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크게 들었고, 진짜 정말 저도 구독자분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진짜 사람이 훨씬 더 무섭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썰을 다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진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셔야 되거나 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돌아다니셔야 될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돌아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 뉴스에 나온 살인범과 마주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구독자님의 사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더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전달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을 언급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얘기예요. 학교에서 체육대회 날이었는데 그때 그 체육대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학생분들, 요즘 중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체육대회 그 꽃이 그 반티였어요. 막 축구팀 막 이런 걸로도 하고 막 되게 귀여운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뒤에 이름 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름 뒤에 막 적어놓고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체육대회의 약간 문화였거든요, 학생들의. 그래가지고 저희 반도 그 옷을 되게 독특하게 입기도 했었고, 제가 막 얼굴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막 나비 모양 막 이런 거 스티커 이런 것도 하고 얼굴에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어쨌든 좀 유독 눈에 띄긴 했었을 거예요. 그날에 이제 햄버거를 반 친구들끼리 다 같이 시켜 먹고 그러고 이제 귀가를 해가지고 그날 좀 평소보다 좀 늦게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된 거예요. 노을 지고 있을 때쯤? 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이제 집을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아파트 동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날따라 유독 더 조용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층에 막 주차장이 있고 막 이런 아파트들은 되게 갑자기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한 번씩 꼭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이 이상하리만치 엄청 막 고요하고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럴 정도로 엄청 조용한 날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고요하고 이러니까 얼른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제 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는데 딱 이 틈에서 갑자기 목장갑 낀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목장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이 닫히고 있는데 그 손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게 문이 그 안전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다시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브랜드 쪽은 잘 모르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의 검정 모자랑 검정 바람막이 그리고 검정 비닐바지 검정 신발 온통 다 검정색으로 입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그 남자분이 이 오른손 있잖아요, 오른손을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뭐 어쨌든 택배 기사님들이 모자 쓰고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택배 기사님이신가? 그리고 목장갑 끼시고 그 뒤에 물건 들고 계신 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 남자분은 뒤쪽에 있었는데 층수를 이제 누르려고 그 제 앞쪽으로 이제 벽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그 층수 누르는 쪽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5층을 눌러놓은 상황이었고 그 사람은 손을 뻗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어쨌든 뭐 층을 눌러야 되는데 층은 안 누르고 그렇게 손을 뻗고 막고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데 이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약간 갑자기 막 문득 딱 든 생각이 이거 문 닫히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빡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뒤에 이렇게 손 숨겨놓은 데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나를 찔러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막 누르면서 그 사람 팔 밑으로 허겁지겁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미친듯이 막 뛰어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일단 도망을 나갔어요. 도망을 나가가지고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엘리베이터 아세요? 엘리베이터인데 원래 보통 엘리베이터가 완전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닫히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두 쪽에 있으면 그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닫히고 그 엘리베이터 창 사이로 그 남자가 그냥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이 뒤쪽이 엘리베이터라고 쳐요.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떻게 있었냐면 진짜 이대로 그냥 미동도 없이 저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소름 돋잖아요. 너무 무섭고 혹시라도 문 열리고 뛰쳐나와가지고 나 막 따라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그 공원까지 또 미친듯이 막 뛰어갔어요. 그 공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은 사람 많은 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그 공원에서 이제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어쨌든 아빠도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니까 아빠랑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공원에서 그냥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려가지고 아빠랑 같이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며칠 뒤에 막 한참 후도 아니었어요. 한 2, 3일? 2, 3일 후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보통 이제 어쨌든 주말이니까 푹 잠을 자잖아요. 전날에 막 놀고 또 좀 더 늦게 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에는 보통 다 좀 푹 자고 싶어가지고 그냥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이니까 이제 늦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초인종을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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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초인종을 계속 미친듯이 막 누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일단 거실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인터폰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빠가 인터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인터폰 보면서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인터폰으로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그 화면에서 보이는 모자가 그 남자 모자인 거예요.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쓰고 있던 그 모자랑 똑같은 모자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을 잡았고 층수도 누르지도 않고 저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눌렀는데 전 도망을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나와서 멍하니 그냥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그 남자가 벨을 눌렀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5층을 눌렀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제가 5층인 걸 아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1호부터 돌면서 계속 초인종을 누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인터폰을 계속 막 뭐라고 막 소리치고 하니까 그 남자가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도망을 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자랑 단 한 번도 이제 마주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나 막 엘리베이터 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우리 집 와가지고 막 초인종 누르고 근데 아빠가 뭐라 하니까 도망갔다 막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주고 그냥 그날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그냥 썰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뜬금없이 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야, 이거 너가 그때 말한 그 말해준 그 사람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 그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기사 링크를 들어가서 그 기사에 있는 CCTV를 보는데, 와, 지금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데, 그 기사에 CCTV 화면에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정확히 옷차림, 모자, 목장갑까지 전부 다 완전 그냥 제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냥 너무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친구가 보내준 그 링크에 그 뉴스 기사에 살인범이라고 살인사건 그 범인으로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와,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와, 나 이 사람 맞아. 이 사람이야. 이러면서 너무 무섭다고 친구들한테 진짜 막 울고불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실하고요. 정말 실제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정말 제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었던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정말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만 떠올리면 아직도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너무 무서운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인터폰으로 소리 지르지 않고 그 문을 그냥 열어줬었더라면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다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 뉴스에 나온 살인범과 마주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짜 좀 공감됐던 게, 엘리베이터에 그냥 낯선 사람하고 타기만 해도 좀 되게 막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문이 닫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닫히기 직전에 목장갑 낀 손이 들어오고 모자 쓰고 막 온통 다 검은 차림에 그런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와가지고 층수도 안 누르고 막 이런 상황을 제가 직접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썰을 읽으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만약에 그 상황이 왔었더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나요? 되게 소름 끼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정말 썰 재밌게 잘 풀어주신다, 지치지 말고 오래오래 영상 꾸준히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재밌게 썰을 잘 푸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댓글에 그런 응원의 글들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썰언으로서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양철배기한테 납치당할 뻔한 썰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연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님. 평소 영상을 즐겨보다가 이번 사연 모집 공고를 보고 고민 끝에 글을 적어봅니다. 글재주가 없어 조금 두서없을 수 있지만 혹시 사연이 채택된다면 현우님이 잘 풀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 직접 겪은 기괴하고도 무서운 실화입니다. 라고 아빠 사랑해 라는 닉네임의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썰입니다. 일단 이번 썰은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전달해 드리는 썰이다 보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전달해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보해 주신 구독자분의 닉네임을 포함해서 안 좋은 내용의 댓글을 다시는 분은 바로바로 제가 그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1970년대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라서 아버지 어렸을 때니까 197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거주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속도로 같은데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 막 산길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 멀리에 집 하나만 이렇게 불빛 들어오고 그런 곳 아세요?
그런 곳처럼 주변에 인적이 아예 드물고 이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깊은 산골에 사셨어요. 근데 1970년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놀 게 없어서 유일한 놀거리가 산에 들어가서 뭐 산딸기 따기 아니면 뭐 열매 따기 이런 거였대요. 근데 지금에야 저희가 막 많이 발전이 돼서 뭐 게임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살던 동네 자체가 진짜 주변에 인적이 아예 드문 그런 곳이다 보니까 놀거리가 딱 그거 하나뿐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아버지가 이제 친누나, 저한테 고모죠. 저한테 고모인데 친누나랑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골 깊은 곳으로 산딸기를 이제 따러 가셨대요. 근데 산딸기를 막 따면서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느끼기에. 왜냐면 어쨌든 유일한 놀거리고 그게 진짜 누나와 나의 가장 재미있는 놀거리였으니까. 그래서 산딸기 따는 거에 진짜 정신이 팔려있을 때쯤에 갑자기 저기 깊은 곳, 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옆에 나무들 막 엄청 많이 있고 이런 곳 있잖아요. 저 깊숙한 곳, 숲을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다가 딱 그쪽을 봤대요. 뭐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근데 그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형체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숲풀 쪽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나무 뒤쪽에서 여기서 이제 막 부르더래요. 얘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산딸기 진짜 많아. 일로 와볼래 잠깐만? 이러더래요. 근데 진짜 어린 나이니까 그 산딸기가 많다는 말에 너무너무 이제 신나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에 홀려가지고 그쪽을 응시하다가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대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나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더래요. 진짜 막 엄청 질색팔색한 얼굴을 하고서 막 뛰어오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땡땡아 안돼 안돼 가지마 이러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고모가 와가지고 이제 들쳐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는 그냥 끌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오히려 고모 때문에 더 놀란 상황이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막 끌려가던 상황 속에서 딱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진짜 온몸에 엄청 상처가 나고 얼굴도 막 엄청 기괴하게 생긴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어디가 이러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막 이 사람 정체 모를 괴성을 막 지르면서 고모랑 아빠를 잡으려고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집에 도착해가지고 할머니죠. 저한테는 할머니죠. 고모의 어머니 할머니가 그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뭐 갑자기 엄청 막 숨을 벌떡이면서 막 얼굴이 막 질색팔색 돼가지고 오니까 무슨 일이 있겠다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문고리를 잠그셨대요. 문고리를 잠그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문을 막 팍팍 긁으면서 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막 내놓으라는 듯이 문을 벅벅 긁으면서 막 괴성을 계속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급히 그 주방 쪽에 가셔가지고 소금 바구니 있잖아요. 소금 바구니에 소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금을 이렇게 뿌리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상처가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막 얼굴에도 막 뭐가 막 엄청 나있고 그 소금을 뿌리니까 그 상처에 소금이 닿아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 막 발버둥을 엄청 치더래요. 막 아파가지고 막 괴성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산속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속으로 다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그 정체가 뭔지 모르고 그냥 괴물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할머니에게 듣기로 그때 당시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으니까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어린아이들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고모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산골에 절대 이제 열매나 산딸기를 따러 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존재, 그 정체를 이제 아버지랑 뭐 고모랑 할머니가 용철백이라고 부르셨대요. 근데 용철백이라는 거를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안 나오거든요. 그 검색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검색 내용이 안 나오는 걸 보아하니까 이제 아버지랑 고모랑 할머니만 그렇게 뭔가 지금 저희한테 뭐 친구들 별명을 부르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철백이라고 고모랑 할머니랑 아버지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듣고 사실 너무 무섭긴 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그리고 그 존재는 뭔데? 그리고 아빠 말이 사실일까?
왜냐면 되게 옛날 얘기들은 되게 괴담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냥 괴담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납병,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병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이 아이의 간이나 심장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근거 없는 그 얘기들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겪었던 그 용철백이라는 그 얘기가 괴담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가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신 그 얘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썰입니다. 네, 이렇게 납병 환자한테 납치당할 뻔한 썰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저도 정말 이 썰을 들으면서 진짜 저런 게 진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병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병의 이름을 신이 주신 벌 이런 식으로 칭했대요. 그만큼 진짜 안 좋은 병인 거죠. 손가락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고 발가락도 뚝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주워가고 이 정도의 병이었대요. 그래서 얼굴에도 막 엄청 괴물처럼 뭐가 나고 막 이런 정도의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이게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도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듯이 그 납병 환자도 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다 무섭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말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 납병 환자를 접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이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치료비가 없어서 그렇게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내가 정말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와 좀 맞을진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연 보내주신 아빠 사랑해 님께 정말 진심으로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사연 계속 꾸준히 받고 있고, 지금 와 있는 사연들도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걸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제 소개란에 메일 주소랑 자세한 사항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많이 많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그 이상한 차에 치여 죽을 뻔한 썰 그거 보셨나요? 그거를 보면 제가 전주해고 다닐 때 당시에 직접 경험했던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희 학교 선배한테 제보가 왔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이제 메일로 제보가 왔는데 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썰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썰은 아무래도 제가 그 직접 경험했던 썰에 연장선으로 선배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을 언급한 악플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언제냐면요, 제가 벌써 졸업한 지도 20년이 좋게 지났으니까 2006년도 그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1 때였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죠. 그 시절엔 요즘이랑 많이 달랐어요. 선배들이 밤마다 불러내서 장기자랑을 시키고 군기를 잡던 때였거든요. 눈 마주치면 화장실로 불러내 맞고 인사 안 하면 기합받고, 그래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솔직히 선생님보다 선배들이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할 즈음 5월인지 6월인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숙사는 격주로 주말마다 문을 닫아서 다들 집에 다녀와야 했거든요. 저도 집에 갔다가 일요일 밤 늦은 시간에 학교로 돌아오게 됐어요. 전주 객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구이초교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그때 시간이 아마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겁도 없이 혼자 걸어 올라가려고 했어요. 당시 길은 왼쪽은 논밭, 오른쪽은 집들이 있었고 가로등도 있어서 완전히 어둡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2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5분 걸어 올라가다가 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만 유독 가로등이 없어서 완전 캄캄했었거든요. 그걸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결국 기숙사에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친구 2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길과
굴다리 사이 중간길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어떤 검은 남자가 아주 빠른 걸음으로 친구들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형체만 보였다고 했어요. 한 친구는 무서워서 다른 친구 뒤로 숨었고 앞에 서 있던 친구에게 그 남자가 물었다고 해요. 혹시 아래쪽에 학생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맞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말했대요. 빨리 뛰어내려가. 아래쪽 가로등 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누가 지나간 적도 없었고 어느 누구 인기척도 없었고요. 무서워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친구들 내려오는 길 쪽도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정류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예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질 곳이 없어요. 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도 그 일은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 범죄 실화입니다. 고2였는지 고3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 근처 고시텔에서 지냈거든요. 얼마 전에 지도 보다가 우연히 찾았는데 이름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히읗, 이응, 리을 고시텔. 그날도 평소처럼 구이초교 정류장에서 내려서 고시텔까지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저녁이었고 해는 거의 다 진 상태였고요. 그 길이 좀 애매한 게 막 외진 곳은 아닌데 딱 저녁 시간만 되면 엄청 조용해져요. 그날도 그랬고요. 근데 길 한쪽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30대 초반쯤?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냥 대충 대답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차 문을 철컥 열더니 저를 밀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버텼어요. 안 탈게요! 이러면서 버티는데 그 사람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실랑이 하다가 점점 제가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김밥을 그 사람 쪽으로 내밀면서 이거 먹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진짜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 순간 제가 있는 힘껏 밀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다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엉킨 채로 길 아래 논 쪽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한테 들이밀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어요.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느껴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놓으면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경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였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소리쳤다가 그 사람이 더 흥분해서 그 자리에서 찌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남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안 불렀어요? 경찰 그냥 지나갔는데 왜 소리 안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인생이 망해버려서 그냥 누구 하나 죽이고 싶었다고. 그리고 누구 하나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칼을 들고 있고 제 손에도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얌전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달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줘야 제가 살 것 같았어요. 한참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논밭에서 못 움직이다가 겨우 고시텔까지 올라갔어요. 고시텔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이 얼마나 심하게 베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제서야 아프더라고요. 결국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서 손을 다 꿰맸어요. 그때 꼬맨 흉터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답니다. 근데 저 그때 그 남자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고 그제서야 부모님께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원래 살던 고시텔을 빼고 결국 집에서 통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지금도 끔찍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전주예고 선배한테 제보가 온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도 그런 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주예고에 재학 중인 친구들한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했던 건 일단 그 길목이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전에 이상한 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장소랑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겪으신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길을 너무 명확히 잘 알고 제가 직접 걷던 길들이니까 얘기를 듣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길이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무섭게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있을 뻔했던 일이다 보니까 보내주신 선배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지금에서야는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내가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 선배님 사연을 들으면서 선배님도 진짜 죽을 뻔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예고 그 길에서 뭔가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던 뭐 후배님이나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전주예고 후배님들은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허망난 시체 만진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제주도 여행가서 살인당할 뻔한 썰 영상의 조회수가 200만 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조회수가 막 300, 500 이렇게만 나오다가 조회수 1000, 뭐 1500회 이렇게만 나와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이렇게 200만 회가 되는 영상이 저한테 선물로 찾아온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이후로도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른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응원해주는 우리 룽지, 이 모든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셔츠도 깔끔하게 입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 대학교 다닐 때의 얘기인데 친구분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해요. 근데 친구분에게 허락을 받고 친구분이 해주셨던 말 그대로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저한테 메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연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연은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을 언급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2012년도예요 저는 집이 경기도 쪽이었고 학교는 서울에 왔다 갔다 이제 통학을 하는 그런 상태였어서 항상 아침 일찍 등교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전 5시 30분쯤 완전 새벽 해 뜰랑말랑 할 때 있잖아요. 아직 해가 뜨기 직전, 그때 제가 집을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늘 엄마가 아침밥을 먹고 가라고 이제 항상 늘 일어나서 챙겨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엄마가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리고 갈 수 있냐, 나가는 길에 이거 쓰레기 좀 챙겨서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받았던 택배 그 박스들 있잖아요,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리수거용 약간 큰 수레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열댓 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누가 여기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쓰레기를 버리고 온 거였고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쓰레기를 이제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종량제 봉투가 쌓여 있으니까 이제 박스를 버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저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거기가 박스를 버리는 공간이니까 그 사이에다가 박스를 끼워 넣으려고 했어요. 끼워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단단한데 뭔가 물컹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촉이 뭔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았어요. 무거운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런 감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쓰레기 뭐 가득 채워놨나 보다,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 박스를 이제 봉투들 사이에다가 끼워 넣은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 도착을 해서 그때가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막 하다가 이제 막 목도 너무 아프고 너무 이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하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보통 10통까지 안 오잖아요. 왜냐면 뭐 새벽에 제가 나가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엄마한테 뭐 엄마 나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뭐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평소에도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안 하시는데 갑자기 부재중 전화 10통이 와 있으니까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걸었죠,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뭐야 왜 부재중 전화 10통이나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별일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괜찮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야 엄마 나 괜찮아 학교 도서관이야 공부하고 있었어 왜 무슨 일이야 뭔 일인데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집을 나가고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파트 그 쓰레기장 근처 있잖아요. 제가 그 쓰레기 버렸다는 그곳. 근데 그 근처에 경찰들이 막 몰려있고 막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뭐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현장 가면 이렇게 둘러서 또는 뭐 문이면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 폴리스 라인이요. 그것까지 그 쓰레기장 근처에 처 있는 거를 이제 아빠가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저랑 밥 먹을 때 저한테 쓰레기 버리고 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들고 나갔는데 갑자기 쓰레기장에서 그렇게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다급히 나간 거예요. 막 뭐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일단 아빠 전화를 받고 일단 막 뛰어서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주민분들이랑 막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거 뭔 일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셨대요, 엄마가. 근데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종량제 봉투가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토막난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섭고 소름 끼쳤던 게 범인이 새벽 5시에 유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제가 집에서 엄마랑 밥 먹고 그 쓰레기들 챙겨서 나간 시간대랑 너무 비슷해서 엄마가 이제 혹시나 그 범인을 마주친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애한테도 뭔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너무 걱정되셔가지고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범인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서 토막내 유기한 사람이었고 제가 살던 아파트의 주민은 아니었는데 과거에 거기서 일하던 경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완전 간발의 차잖아요. 사실 5시 반까지 나가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5시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렇게 현장을 떠났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장면을 봤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어쨌든 제가 그 종량제 봉투 안에 시신이 담긴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박스를 꽂아 넣겠다고 계속 툭툭 치고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그 촉감을 잊지 못해요. 그 물컹한데 딱딱한 그 느낌이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정확히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딱딱하고 물컹한 거였어요. 아직까지도 그 촉감을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무섭기도 했고 부모님도 어쨌든 걱정되는 마음에 항상 밤에는 부모님이 이전보다 더 저한테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계속 수시로 전화하시고 확인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막난 시신 만진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와 이건 정말 그냥 사이코패스다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디테일한 지역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말씀 못 드리고 원래 기존에는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거라도 좀 첨부해서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이번엔 못 보여드린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그 지역은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메일에 적어놔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은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저한테 뭐 메일로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나 되게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와요. 근데 최근에 막 실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최근에 또 뭐 제주도에서 진짜 그 사시미 칼을 들고 그 여행객을 이제 칼로 찌르려고 쫓아간 그런 또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뉴스 기사에 또 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막 흉기 사건들이 되게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웬만하면 조금 어둡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는 좀 밝기를 멀리 하시는 걸 제가 이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뭐 댓글도 처음 달아보신다, 정말 응원해요, 막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서 저에게도 어쨌든 조금의 고민이나 조금의 뭔가 걱정 이런 게 생길 때 진짜 바로 댓글창을 보러 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큰 기댈 곳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썰 관련한 제보는 정말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제 자기소개란이나 영상의 설명란에 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거기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썰연우 될 테니까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제가 힘이 되는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